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그 누구보다 남다른 시선으로 지켜봤을 분들이 바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겠죠.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안타깝지만, 정부가 이야기했던 추가적인 조치, 성의 있는 호응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음, 이제 그러면서도 혹시 뭔가 또 그 사이에 외교적인 성과, 노력들이 있었을까라는 예. 생각으로 봤는데, 역시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지 선언과 같은 이전 어떤 한일 공동 선언 계승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건 이미 지난주 월요일에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 발표 이후 일본에서 했던 워딩이 그대로 반복된 겁니다. 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표현, 음, 그러니까 그 1998년에 선언의 명칭만 한 번 더 언급됐을 뿐, 이미 그때 일본이 표명했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고, 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도 이것을 사과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일본에서는 이미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음. 그 정도의 언급 정도로 반복해주겠다, 그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 대해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상회담 직후 현지 브리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가 있는데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단 한 번도 사실 인정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최소한 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은 전혀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피해자들이 20년, 30년 가까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사실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행정부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사과도 받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음. 이 문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피해자들의 판결을 저는 그리고 하나만 더는 외교부가 피해자들 만나서 사과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예. 사과를 더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피해자를 설득했어야죠. 예. 근데 그 앞에서는 사과를 받기 위해서 외교부가 더 노력하겠다라고 장관이 국장이 와서 이야기해놓고 음. 정작 사과를 받지 못한 이후에는 사과를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하면 이거는 진짜로 표리부동한 것이죠. 그 일본 정부에서 강제 동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최소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예. 1993년 고노다마 예. 부터 사실 인정과 일본의 유감 표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무자 강제동원, 1940년대 군수기업으로 한국 조선의 청년들을 끌고 갔던 이 노무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실 인정이 행정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숱하게 지금 그 인용되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선언 내용을 보면 오부지 총리가 다대한 손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쓴 바가 있는데 그냥 이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 다대한 이라고 하는 여기에 혹시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피해자가 예.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의 어떤 단어를 통해서 내가 우리의 피해가 우리의 어떠한 불법 행위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궁색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어허.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은 강제동원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았고 물론 이전 징용공이라고 썼습니다. 네.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아베 정부에서부터 일관되게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표현이고 그거는 최근에 일본의 외상도 한국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해법 발표 이후에 이 문제는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 노동이 아니다라고 불법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사실 인정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미쓰비시의 손자 회사에 대한 국내 자산 추심 소송을 제기하셨죠. 예. 좀 그 이 소송이 어떤 성격인지 좀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크게 다른 소송은 아닙니다. 예.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과의 협상이나 판결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확인 절차를 계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특허권, 상표권을 압류하고 집행 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인 자산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에 이 자산을 확인하고 압류로 묶어만 두었는데 저희가
그날도 바로 현금화 절차까지 돌입하지 않았던 건 그 금액의 액수가 사실 좀 크진 않았습니다. 이게 1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 별도의 소송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가 어쨌든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교섭의 결과가 한국 기업의 돈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킨다라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또 피해자들 중에서는 미쯔비시 중공업의 배상을 받고 싶다라는 명확한 의사를 갖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쯔비시 중공업이 이 손자 회사에 갖고 있는 채권이죠. 채권도 역시 국내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이 되지 않는 채권 정도로 저희가 좀 파악은 하지만 그래도 이 채권이라도 집행을 해서 미쯔비시 중공업의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받는 절차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기존에 있었던 집행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첫 번째로는 자산의 측면에서 이게 특허권, 상표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현금 채권이기 때문에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는 과정이 훨씬 더 용이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상표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기업이다 보니까 일본에 송달을 하고 서류가 오는 과정들의 시간이 꽤 걸렸는데 한국에 있는 손자 회사를 대상으로 집행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간이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원이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 이게 지금 관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표현들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압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면 판단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 1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된 법정에서 기일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재판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원고뿐만 아니라 그 소송을 방청하는 언론이나 여러 시민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생존 피해자분들께서는 제3자 대의 변제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부는 이제 어떤 그 3자 대의 변제를 받겠다는 어떤 입장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일본 쪽에서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일단 한국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것도 그 일본에 구상권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걸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고 질문도 나오던데 윤석열 대통령은 없다고 못 박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본 기업의 채무를 한국의 재단이 대신 준다는 거기 때문에 한국 재단이 구상권을 갖는 건 맞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자기가 채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니까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재단이 구상권을 가질 때 그걸 어떻게 포기시킬까라고 좀 법률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아마 포기 각서를 일본 기업에게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재단이 내가 구상권을 확보는 했지만 대신 갚아줘서 이거를 당신 기업들한테 행사하지 않겠다는 채권 포기 각서를 이사장 명의로 도장을 찍고 일본 기업에게 전달을 하면 그 재단 이사장 명의 나중에 이 재단의 이사회가 변경이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이제 행사하자라고 해도 일본 기업 쪽에서 너 나중에 예전에 포기각서 썼기 때문에 지금은 소송 제기할 수 없어라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채권 포기 절차를 아마 법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재단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채권을 지키겠다는 피해자들이 계신다면 또 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변호사님이 전망하신 대로 포기 각서를 전달을 한다면 저는 법률 무지렁이라 잘 모르겠지만 요즘 흔히 나오는 직권남용이니 배임이니 이런 게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는? 외부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요? 결국 나중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이사회 구성이 변경돼서 구상권 행사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일본이 조용히 갖고 있었던 그 포기 각서를 보여주는 형식, 그러니까 외부로는 아마 공개되지 않고 은밀하게 포기 각서를 전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담보로 받아오는 거죠, 일본 기업이.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냥 짧게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기금 자체가 언급되는 게 전형적인 물타기고요. 눈 가리고 아웅 같다고 봅니다. 강제동원과 전혀 상관없는 유학생 지원 기금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뭐 일본의 책임이행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일본 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은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뭐 평가할 만한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이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가 배상 해법을 결정해서 발표한 후에 정부 관계자가 그 생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해온 바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예, 뭐 당연히 저도 지난주에 피해자들 많이 만났고요. 예. 그 자리에 대리인들도 배석을 해서 예. 이 뭐 피해자들의 의사 혹은 뭐 정부의 의사 전달 같은 것들에 다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 자리에서 정부 쪽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했던 것들을 출력을 해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전달을 하고요. 또 뭐 국내 기업의 지원으로 뭐 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겠다, 제3자 변제를 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좀 드라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뭐 동의하시느냐, 동의하시지 않느냐, 채권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정부의 발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보하는 자리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죠. 예. 그럼 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한다, 반발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던 거고. 예, 설득까지는 아니고 얘기를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